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갑니다. 오늘 유튜브로 660여 분이 지금 들어와 주셨고요. 네, 아트센터님, 헨젤과 그레트님, 박진호님, 써니스카이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콩으로도 들어오셨네요. 윤서영님, 김현옥님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죠. 월요일과 수요일은 이 두 분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희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오늘은 윤창호법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하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지금 일부 조항이 위헌이다 하는 그 헌재 판단이 나와서 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인지 관련 내용을 아무래도 조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2018년 9월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서 이제 뇌사 상태에 네. 빠졌다가 숨진 사고가 있었죠. 전역을 앞둔 윤 씨가 22살이라는 정말 꽃다운 그러니까요. 나이에 이제 사망을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하셨고 또 그 친구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입법 청원까지 그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면서 이게 법이 이제 강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해 12월에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를 이제 살인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량 이제 개정법이 올라왔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2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네. 이게 굉장히 강화된 법안이 이제 개정이 돼서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2로 위헌 결정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이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이 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건데요.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을 이제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게 이제 명확하지가 않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하나가 문제가 됐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한다. 이것에 대해서 그 음주운전이라는 게 뭐 좀 경미한 음주운전도 있을 것이고 뭐 네. 과중한 음주운전도 있을 것인데 이것들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두 다 그냥 2번 하면 가중처벌한다. 이게 그 책임에 비해서 너무 무겁게 지금 형량이 만들어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헌 판단을 한 겁니다. 조금 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음주운전 그 2회 한 것에 대해서 시간적인 지금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죠. 네. 예. 10년 전에 아니면 뭐 20년 전에 음주운전을 한 번 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게 그럼 한 20, 30년 사이에 음주운전을 2번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징역 2년부터 5년, 벌금 1,000만 원부터 2천만 원 이것을 가중처벌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것이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이제 아까 그 2번 했다고 해서 이것을 똑같이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형사법 체계를 보면 음주운전 관련해서 면허 정지 수준의 그 알코올 농도가 있고요. 네. 면허 취소 수준의 알코올 농도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2번 하면 뭐 일률적으로 똑같이 처벌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과 그런 형벌 사이에 비례가 좀 안 맞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기간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형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뭐 신체의 자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해야 되고요. 또 그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형벌 사이에 그런 비례성이 맞아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법 체계를 보면 이제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뭐 그렇죠. 7년이라든지 10년, 뭐 15년 네. 이 기간 동안에 소출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네. 검찰이 나를 기소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나중에 판단을 할 수 없는 그 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범 가중이라는 것도 내가 어떤 징역형을 살고 나서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네. 2배까지 나중에 또 가중 처벌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형사법 체계 안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제한을 두고 형사 처벌을 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대원칙이 이미 전제된 상황에서 그런 기간의 제한 없이 2회 이상 하면 처벌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못됐다고 기존의 법과 좀 다른 헌법재판소에서는 부분이군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상충되고 이게 또 비례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된 건데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법 조항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위헌 결정이 그렇게 내려졌기 되면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법 조항을 적용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예. 뭐 징역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집행이 이제 면제까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개정을 한 법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인지, 혹시 입법 과정에 혹시 조금 따져보지 않은 시간적으로 너무 급하게 서두른 부분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는 헌재의 이런 판단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좀 낮추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고요. 또 재범률은 좀 높은 편이 아닌가, 음주운전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네요. 먼저 정 교수님께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난 거니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변호사님 잘 설명을 해주셨고, 다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현장에서 되게 혼선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번 헌재 결정으로 처벌이 약화되는 사람들이 한 15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감경, 석방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현장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검경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사실은 국회에서 보완 입법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과제가 남아 있는 거고요. 재범률 말씀하셨는데 음주운전 재범률이 2020년 기준으로 전 이 수치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45%. 굉장히 높은 많은 편이네요. 너무너무 네. 높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음주운전 자체가 너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아무리 처벌이 가벼운 수준이라 하더라도 요즘은 도덕적 수준에서의 비판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낮은 줄 알았는데 재범률이 45%예요. 그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헌재의 결정은 이제 보완하고 공정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보완을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헌재의 결정 자체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모든 언론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보완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수치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음주운전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요. 예, 코로나19 상황에서 워낙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모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예. 그동안 이게 상대적으로 좀 눌려 있다가 요즘 단계적 일상 회복되는 시기하고 맞물려서 모임도 늘고 이게 약간 소비 본능 같은 게 다시 폭발하면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하루 평균 음주운전 행위 적발된 것만 372건인데 이게 여름 휴가철 술 이른바 많이 마시는 때보다 더 많은 수치라고 해요. 지금 이 수치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여야에서 빨리 보완입법 작도 해야 되고 이 연말연시 기간에 좀 검경이라든가 나서 특별 단속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입법 보완은 보완대로 현장의 단속은 단속대로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운전자들 그렇죠. 음주운전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헌법재판소 이 판단에 대해서 전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은 네. 이제 법이 만들어진 그 과정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처벌 수위를 강화하다 보니까 이제 일명 우리가 사이다 입법이라고 부르는 시원하게 그런 만들어주는 부분이 입법이었어요. 있죠. 네. 그래서 통쾌하고 시원하고 이런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벌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세밀하고 이게 다른 법들이랑 체계가 맞는지 그렇죠. 과도한 입법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2018년 9월에 사건이 일어났고요. 네. 이게 12월에 법이 개정이 입법이 된 됐어요. 거군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3개월 만에 이런 입법이 굉장히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지적한 그런 명확성의 부분이라든지 다른 법 체계와의 그런 체계에 있어서의 비교했을 때 문제가 네.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게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니 앞으로 율사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거를 좀 빨리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정서만 요구에 생각하고. 정서에 맞는 입법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아쉽네요. 남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나온 만큼 또 나중에 어떤 사건이 터지고 입법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그래야겠는데요. 좀 세밀하고 이제 좀 세세하게 입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헌법재판소 판단에 좀 아쉬운 점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조항이 위헌 판단을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위헌 결정을 내려서 이거를 다 그냥 무효화시키고 지금부터 아예 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법이 적용됐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것도 다 법이 적용되지 않게 네. 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이 법 조항이 좀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는 따져봐라, 하지만 다시. 이 법이 바로 없어지면 입법 공백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국회한테 몇 월 며칠까지 이 법에 대해서 보완 입법을 해라 이런 결정을 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냥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려서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음주운전 그 재범률도 높고요. 또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음주운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늘고 있는, 있는 상황에 네. 입법 공백을 만들어 둠으로써 현장에서의 그런 혼선을 줄 우려 있는 판단을 한 것이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운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군요. 일단 입법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했어야 하고 서로. 앞으로는 또 입법을 하는 과정을 좀 잘 지켜봐야 되겠군요. 국민 입장에서도. 네, 근데 또 그리고 한마디 네.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국회에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그냥 2회 이상 가중처벌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라든지 그게 법률이 합헌 쪽으로 가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2회 이상이라는 게 시간적 제약을 두지 않았지만 예.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와도 동일하게 같다. 취급할 수 예.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때 처벌한다라는 법이 만들어졌다면 그런 입법 관련한 논의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의회 네, 기록으로. 기록들이.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을 그렇게 법이 만들어진 그런 과정들을 자료를 보고 아마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입법 논의 논의 과정이 제대로 상당히 중요하군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게 국회 법사위에 올라갔을 때 한 3년 전쯤에 대법원에서도 아마 그런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네. 제가 좀 이렇게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국회 입장에서는 이런 법안이 올라왔을 때 처리가 안 되면 자꾸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국회가 끝나고 총선을 통해서 의원들이 바뀌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마 고 윤창호 씨 친구들도 찾아와서 좀 입법에 서둘러 달라고 하고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점을 하다 보니 이런 점을 좀 놓친 게 아쉽긴 합니다. 네. 어쨌건 빨리 좀 보완 입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또 이번에야말로 다시 이게 또 이런 과정을 밟는다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 소모적이죠. 노력이. 예. 그래서 이번 일을 좀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법적인 정교성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저희에게 다음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교훈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할까요? 그제 친족 성폭력 피해자 생존 기념 축제가 열렸다는 소식이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왜 축제를 했을까? 또 이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것일까? 여러 가지로 궁금한데요. 전혜영 교수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최초로 생존 기념 축제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예. 지난 11월 27일 한 40명 정도 생존자들과 함께 활동가들이 모여서 서울 종로구 주변에서 축제를 연 건데요. 네.
이 축제를 열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 친족 성폭력 문제가 더 이상 숨기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론화를 하자. 우리 다 같이 이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해보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친족 성폭력가 특정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인 문제, 또 제도적인 문제, 또 법적인 문제를 다 같이 책임을 갖고 논의해보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축제를 연다라고 하니까 어떤 의상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굉장히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이게 멕시코에서 하는 죽은 자들의 날이라는 축제에서 네.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 뭐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도 하지만 옷은 또 검은색으로 입고 이런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는 죽음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 일어서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 동영상을 보는데 참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이분들이 굉장히 용기 있게 나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근절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조금 더 돌아보면 2019년 1월부터 이 문제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공론화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 피해자들이 굉장히 말 못할 두려움과 그렇죠. 또 이 가족이라는 이 특수한 구조 내에서 힘들어하다가 네. 이 피해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런 내용이 언론 특히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예. 이게 너무 특정인의 문제처럼 개인의 문제로 네. 비치거나 사회 구조적 문제를 조명하는 데는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생존자들 사이에서 제기돼 왔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활동가들과 뭐 한국 성폭력 산다라든가 성폭력 상담소 또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활동가들이 모여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것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걸 한번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얘기로 이제 자리를 용기 있게 나오셨는데 같이 지금 뭐 문화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셨죠. 어떻게 인식을 그럼 바꿔야 될 것인지 문화적으로 그리고 법 제도적인 건 또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지금 뭐 공소시효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분이 어떤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이분들이 지금 내신 목소리 중에 하나가 이번에 공소시효를 친족 간의 성범죄에 있어서는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네. 주장입니다. 현재 친족 간의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10년이 지나면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처벌을 못하게 되는 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의 문제가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이제 지난해 발간한 그 상담 보고서에 따르면요. 네. 친족에게 성폭력 범죄를 당하고 어떤 상담을 받거나 수사기관에 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10년 이상 걸린 사람들이 전체 그 신고 건수의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높네요. 아무래도 네. 이제 친족 간에 일어났던 성범죄다 보니까 매일 가족이면 봐야 매일 되고. 봐야 하고 네. 특히 미성년자가 어떤 친족에 의해서 성범죄를 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내가 신고를 하면 뭐 나의 부모가 그렇죠. 갑자기 내 생활에서 없어지고 내가 홀로 남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미성년자들은 자기가 그런 성범죄를 당하고 나서 바로 신고할 생각을 사실 하지를 못합니다. 주변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도와주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소시효를 두는 것이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금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폐지가 돼서 친족 간의 성범죄건 네. 일반 성범죄건 13세 미만이라면 이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었지만 예.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런 공소시효 제도가 있어서 그렇군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용기를 내고 경제적으로 뭐 생활적으로 독립을 그렇죠. 해서 신고를 하려고 해도 이미 10년이 지나버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제 지적을 해서 공소시효 10년이 너무 짧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우리 사회가 이것을 뭐 일반적으로 다 폐지하자 이거보다는요 사회적으로 그런 공소시효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청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집안망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네. 이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가해자가 잘못한 거죠. 이 사람이 그렇죠. 집안망신을 시킨 나쁜 사람인데 오히려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한테 너 때문에 집안망신 시켰다. 이 말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잊혀지지 않는다고 해요. 굴레를 그래서 씌우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죽음이라는 표현을 쓴 건 뭐냐면요. 우리 사회를 둘러싼 이런 가족 이데올로기 특히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이 문화가 이 사람들을 죽음 직전까지의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회에서도 친중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하는 문제라든가 피해자 보호 방안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눈이 말하건대 정치인들이 무슨 여성 단체 행사에 가서 사진 한번 찍고 여성인권 말하느니 차라리 예. 그 시간에 법안 논의를 하나라도 해서 좀 입법이라도 제대로. 예, 입법이라도 좀 제대로 네. 하는지 유권자들도 살펴보고 정치인들도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프랑스 사례 우리가 한번 짚은 적이 있거든요. 미투 앵세스트, 그래서 앵세스트가 친족 간 범죄를 의미하는 건데 프랑스에서도 지난 1월에서야 이게 들불처럼 번지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뒤늦게나마 이 생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 생존자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일어나고 있을 이 범죄를 지금부터 막기 위해서는 어떤 법을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빨리 좀 공론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가족 이데올로기가 우리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의붓 아버지에게 그 성폭력을 당한 친구와 여중생이 같이 죽음을 맞이했던 사건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상황인데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인식을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인식이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친족 성폭력이 성폭력 안에서도 꽤 비율이 높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보통 뭐 아동학대도 그렇고요. 친족 성폭력도 그렇고 대부분 가까운 가족 그리고 뭐 갑자기 찾아온 친척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참 마주하기 불편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도 일어난 일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이제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주변 환경 개선도 필요한데 발생했을 때 이후에 보호자들이 취하는 조치가 그 피해자의 평생 기억에 굉장히 오래 가슴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묵인하는 친족들에게 책임을 묻자라는 법안까지 발의되어 있는데 네. 법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숨긴다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피해자가 입 다물면은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무엇이 잘잘못인가 네, 따져볼 아나운서님께서 그 수가 예. 좀 얼마나 되냐고 이제 궁금했어요. 질문을 주셨는데 예.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요. 2020년 현재 강간 발생 건수가 5,313건이에요. 예. 이 중에 친족관계 에 의해서 예. 발생된 게 이제 118건이니까 수치로만 보면 2.2%인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게 2.2%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통계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신고가 된 건수인데 사실상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족 간의 성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암수 범죄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게 지금 드러나 있는 수치를 가지고 2.2%니까 너무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그렇게 이게 비중이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니라 그 친족 성범죄라는 그 범죄가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 가족 안에서 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범죄의 특성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 통계를 바라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통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경찰이 집계한 거랑 뭐 여성 긴급 전화에 된 거랑 약 3배 정도 차이 나는 통계도 있어요. 그게 그런 오류를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전화까지는 했는데 신고까지는 못하는 이 오류도 함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적다라고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네. 왜 신고를 못하는지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인 중요성도 아마 인식의 문제도 이런 것과 함께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영 교수, 조으론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카레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가 들고 따끔하게 예. 여성 팬티에 달려있는 정체불명, 의미불명의 리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예.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월요일에는 한 가지 주제에 좀 집중하는 월요 인터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낙태죄 폐지 이후에 후속 입법 공백이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앞서도 저희가 입법 문제 얘기 드리면서 이렇게 입법 공백이 생기면은 문제들이 현실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마침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임신 중절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 낙태죄 폐지 이후에 후속 입법 공백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